미국이 획득하는 95조 원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왜 계산에서 제외하고 논하는 것입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는 한마디로 한국이 즉각 굴복하고 순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오만한 착각이 이 단 하나의 질문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CNN과 BBC는 이를 역사상 가장 대담한 외교라 평가하며 긴급 속보를 타전하였고, 생방송을 시청하던 동맹국들은 한국의 팩트 폭격에 경악하며 미국의 추악한 탐욕에 반발하여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인 요구로 상대를 짓밟으려다가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처참하게 논파당한 그날의 전말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방위비담당관으로서 32년간 근무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국무부 7층에 위치한 극비 회의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화상으로 직접 참여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죠. 오전 8시 정각 대형 스크린에 대통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뽑아낼 수 있나? 첫 마디부터 노골적인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뽑아낸다는 표현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조 3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8% 인상된 금액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게 전부란 말인가? 우리가 한국을 방위해주는 대가가 고작 그 정도라고? 한국은 부자 나라 아닌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저 지켜줘야 하는가? 옆에 앉아있던 윌리엄 스미스 국방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GDP 세계 12위권의 국가입니다. 충분히 더 지불할 여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탁 치며 선언했습니다. 100억 달러, 즉 13조 원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분담금의 1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입니다. 한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수용할 가능성,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하면 그들은 24시간 안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마이클 콜린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카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언급만으로 한국은 항상 굴복해왔습니다. 제가 32년간 이 업무를 처리하며 경험했던 패턴이 떠올랐습니다. 91년 첫 방위비 분담 협상 시 한국은 천유료 500억 원을 지불했고 2002년에는 6천억 원, 2019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면 언제나 물러섰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67년 외환위기 당시를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우리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ATM, 현금 인출기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내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32년간의 경험은 한국이 결국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보좌관은 북한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는데 한국이 우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중국 문제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좋다, 바로 그거다. 중국 카드도 사용해라.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중국에게 먹힐 것이라고 위협을 가해야 한다. 회의실 분위기는 잔뜩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토마스, 한국 측과 협상은 언제 시작하나? 다음 주 서울에서 1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아. 단도직입적으로 13조 원을 요구해라. 협상의 여지는 없다. 13조 원 아니면 철수다.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13조 원이 한국에 미치는 의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연간 교육 예산은 약 90조 원, 복지 예산은 약 2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3조 원은 한국 국민 1인당 26만 원, 4인 가족 기준 10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32년의 경험이 저를 확신시켰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결국 굴복할 것이고 주한미군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13조 원이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쉽게 끝날 것이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 즉 한국이 준비한 방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이정우 방위비 분담 협상 단장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들며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은 100억 달러, 한화로 13조 원입니다. 이 단장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계산이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계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했습니다. 제퍼슨 단장님,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13조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실제 비용을 고려한 정당한 금액입니다. 이 단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정색했습니다. 13조 원이면 한국 국민 1인당 26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은 10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을 고려하십시오. 이 단장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13조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13조 원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비용, 주한미군 운영비, 첨단 무기 배치 비용 등을 종합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 단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군사 기밀 사항이라. 군사 기밀이면서 13조 원은 요구하시는군요. 이 단장은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 한국 정부 예산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보십시오. 13조 원은 우리나라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10년치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지원금 15년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5년치에 해당합니다. 숫자들이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자체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고 KF-21 전투기 200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방위비로 내야 합니까? 한미동맹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70년간 함께 해온 혈맹. 제 말을 이 단장이 끊었습니다. 혈맹이면서
별배 인상을 요구하시는군요. 작년 1조 3천억 원에서 갑자기 13조 원으로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이 단장은 새로운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퍼슨 단장님, 우리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미군 기지부지 가치가 연간 5조 원, 카투사 인력 지원이 8천억 원,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연간 7조 원 이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도 계산했습니다. 중국 견제 효과로 연간 50조 원, 무기 판매 독점권으로 15조 원, 동북아 영향력 유지로 30조 원, 총 95조 원의 가치를 미국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계산일 뿐. 추상적이라고요? 그럼 13조 원 요구는 구체적입니까? 이 단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간 95조 원의 이익을 보면서 13조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32년간 협상을 해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반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3조 원의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이익도 공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은 모두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13조 원을 요구한 것도 그 근거가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납니다. 국민 세금 13조 원이 걸린 문제를 비밀로 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합니다. 이 단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윌리엄 스미스 차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 무슨 계산을 한다는 건가? 우리가 얻는 이익과 한국의 간접 지원을 구체적인 숫자로 모두 따지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관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주한미군 카드를 쓰면 게임은 끝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우 단장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결의에 찬 그 눈빛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감시 침대 옆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토마스, 지금 한국 뉴스 봤어? 윌리엄 스미스 차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협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칠 뻔했습니다. 생중계라니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외교 협상을 생중계한다고? 한국이 정신이 나갔나? 윌리엄 스미스 차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늘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한국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이정우 단장을 만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관례 위반입니다. 당장 생중계를 취소하십시오. 이 단장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왜요? 떳떳하지 못한 요구라도 하시는 겁니까?
국민 세금 13조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 문제입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럼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십시오. 막막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13조 원을 받아내야 한다. 오후 2시 국방부 대외의실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만, 50만, 100만. 불과 10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단장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금액은 13조 원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13조 원? 미쳤나? 진짜 13조 원? 우리가 호구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이 단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쇼입니다. 그렇다면 13조 원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500만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이미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준비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365일, 54시간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단장이 되물었습니다. 그 28,500명 중 전투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실제 전투 인력은 1만 명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지원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대만 방어도 담당합니다. 채팅창이 더욱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만 명한테 13조 원? 완전 사기 아님? 이 단장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만 13조 원을 내야 합니까? 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핵 보유국이 없습니까? 파키스탄,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에 13조 원을 냅니까? 저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충분히 낼 능력이. 부유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1인당 GDP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럼 미국이 더 부유한 것 아닙니까? 시청자는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의 6분의 1이 보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13조 원 방위비. 한국은 호구가 아니다. 미국이 횡포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CNN과 BBC도 속보로 한국이 방위비 협상을 생중계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 10배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장 중단시켜. 국제적 망신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단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퍼슨 단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3조 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13조 원을 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합니다. 채팅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떠나라. 협박이냐? 우리가 거지냐? 시청자는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우 단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연 13조 원을 낼 가치가 있는지,
주한미군이 정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견제 효과. 주한미군 덕분에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유지합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치는 연간 50조 원입니다.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 단장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무기 판매 독점권. 한국은 미국산 무기만 구매합니다. F-35 4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시스템. 지난 10년간 60조 원어치를 샀으며 연간 6조 원씩 미국 방산업체가 벌어갑니다. 채팅창에서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완전 호구네. 돈 주고 무기 사고 또 돈 내라고.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삼성 오스틴 공장 20조 원, SK 배터리 공장 15조 원, 현대차 조지아 공장 10조 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만 2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번째, 한국의 미군 기지 부지 제공. 서울 용산 한복판, 평택의 최고 요지 땅. 시가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한 자료는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이 단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제 반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잃는 것들입니다. 첫째, 중국 견제 전초기지 상실. 대체기지를 일본이나 괌에 만들려면 최소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의 첨단 기술 접근권 상실.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차 수소 기술 등 미국이 의존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셋째, 동북아 영향력 상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으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붕괴됩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위협. 이 단장은 저를 끊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정말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 비교표였습니다. 현재 한국군 전력은 북한의 3배입니다. 전투기는 우리가 450대, 북한은 구식 미국이 400대, 전차는 우리가 K2 2400대, 북한은 T-62 같은 골동품 3500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SM 방공 시스템, 현무미사일 2000발. 북한이 핵을 쏘기 전에 제압할 수 있는 킬체인도 완성했습니다. 시청자는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단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원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새로운 리스트가 떴습니다. 핵잠수함 3척 건조 가능, KF-21 전투기 200대 제작 가능, 한국형 이지스함 10척 건조 가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체 핵무장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핵무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13조 원을 방위비로 내느니 그 돈으로 자체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핵무장 가자. 13조 주느니 핵 만들자. 미국 필요 없다.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워싱턴이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 단장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연간 이익은 95조 원.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간접 지원은 7조 원. 그런데 13조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13조 원으로 자체 방위력을 구축하면
주한미군 없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합리적입니까? 댓글창에는 답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자주 국방, 미국은 강도다, 독립하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32년간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 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퍼슨 단장님, 그래도 13조 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심지어 중국 CCTV까지. 트위터는 이미 난리가 났고 일론 머스크까지 13조 원, 미친 금액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답하십시오.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시겠습니까? 2천만 명의 시청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CNN을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 헤드라인은 한국 방위비를 둘러싸고 미국에 도전하다였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국이 미국의 13조 원 방위비 요구를 생중계로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뉴욕타임스 스퀘어가 나타났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한국 생중계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고 시민들은 무엇을 위한 13조 원인가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차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토마스,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의회가 난리 났어. TV를 CNN에서 폴리티코로 바꿨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13조 원은 터무니없다고 발언했고 하원 군사위는 방위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최악이야. 대통령이 엄청 화났어. 너가 왜 생중계를 막지 못했냐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전 세계가 우리를 강도 취급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강탈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였습니다. BBC 속보가 떴습니다. 독일이 미국 방위비를 재검토하다. 독일도 방위비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NHK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주일 미군 방위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동맹국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마이클 콜린스 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토마스,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 중국이요? 베이징에서 성명을 발표했어. 한국의 자주적 선택을 지지한다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강탈이라고 보도했고 영국은 미국이 동맹국을 현금 인출기처럼 다루다. 러시아 RT는 미 제국주의의 민낯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최악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13조 원 요구로 한미동맹 70년 역사 최대 위기.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 손실연 200조 원.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 반도체 산업 붕괴. 삼성, LG 없는 미국 제조업은 상상 불가.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13조 원 강탈 시도는 미국 외교 100년 역사의 오점이라고 트윗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맹을 돈으로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엔에서도 방위비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성명이 나왔으며 나토 사무총장도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동맹을 해친다고 일갈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악몽 같은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이정우 단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3차 협상 준비되셨습니까? 이번엔 더 충격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라니. 다시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13조 원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뭐? 철회?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진 거잖아. 이미 졌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그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철수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2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굴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폭스뉴스 생방송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70년간 그들을 지켜줬더니 이제 와서 배신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이 13조 원을 내기 싫다면 우리도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하실 겁니까? 24시간 안에 13조 원에 서명하지 않으면 철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스피가 5%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최후 통첩이 나왔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24시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고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13조 원이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6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은 104만 원을 미국에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이 동맹입니까? 대통령은 잠시 멈춘 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6.25 전쟁도 함께 싸웠고 베트남 전쟁도 함께 갔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도 파병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13조 원을 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협박합니다. 좋습니다. 미국이 떠나고 싶다면 떠나십시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군 60만, 예비군 300만, 세계 6위의 군사력. K2 전차 연삼 400대, KR 자주포 1800문, F-35 전투기 40대, KF-21 전투기 120대. 우리는 북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핵은 어떻게 막습니까?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13조 원이면 핵무장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13조 원을 강탈당하느니 그 돈으로 자주 국방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13조 원을 미국에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습니까?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자주 국방, 독립 만세. 여론조사 결과가 즉시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수용 73%, 자주 국방 찬성 81%.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미군 철수를 받아들인다니.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작별을 구하다. 이어서 충격적인 뉴스가 더 나왔습니다. 중국, 한국과 500조 원 경제협력 제안. 러시아 천연가스 50년 공급 보장 이후 한국과 안보 협력 논의.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토마스, 재앙이야.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는 아시아를 잃는 거야. 미 합참의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진언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야. 한국이 무릎 꿇을 거야.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20시간, 15시간, 10시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24시간이 되던 순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문장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수용합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정말로 수용한다고? 윌리엄 스미스 차관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데프콘 3에서 1로 격상합니다. 전 예비군 동원령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임원이 회사 복도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비군 소집 대기 중이야. 회사 일은 부탁해. 하지만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더라도 나라가 먼저야. 그는 20년 전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는 40대 반장이 작업을 멈추고 군복을 챙겼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 30대 의사는 가운을 벗고 전방 야전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 35세 호텔리어는 해병대 출신임을 밝히며 조국이 부르면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SNS에는 군복 입은 사진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예비군 출동. 자주국방.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20대들도 저 아직 군대 안 갔는데요. 지원하면 안 되나요? 라며 병무청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었습니다. 현역 지원 문의가 시간당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우리 세대가 나라 지켜야지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심지어 제대한 특전사 출신 60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즉시 현역 복귀를 자원했습니다. 공수특전여단, 해군 특수전전단 등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전직 특수부대원 긴급 재입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간 재훈련 후 즉시 배치,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으로 복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 2,500명, 해병대 수색대 출신 1,800명 등 총 5,000명이 넘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재입대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들도 나섰습니다. 전직 여군 1,200명이 간호장교, 통신병 등으로 복무하고 싶다며 신청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로 한국에서 전례 없는 애국 열풍이 불고 있다. 300만 예비군이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도 놀라운 장면, 시민들 스스로의 선택이다라며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NHK는 한국의 국민 결속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이라면 가능할까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CCTV는 한국 인민의 애국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 정신이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전쟁터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진정한 자주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시민공원과 스타트업 단지로 변경됩니다. 서울 한복판 6.4제곱킬로미터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유치하고 뉴욕 센트럴 파크의 2배 규모인 용산중앙공원을 조성하며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여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 일자리 창출 50만 개, 연간 경제 효과 30조 원, 부동산 가치 상승 200조 원.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첨단 산업 단지가 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3나노 파운드리 공장에 5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 회장도 차세대 배터리 공장 건설에 30조 원을 투자하고 테슬라 등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LG 회장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0조 원, 현대차 회장은 수소차 생산기지 건설에 1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총 투자 약속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군산 오산 공군기지는 한국 공군이 완전히 인수하며 KF-21 전투기 200대 추가 생산, 무인 전투기 500대 배치, 인공지능 기반 자동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기술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절약되는 연간 20조 원으로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경항공모함 3척 건조, 핵잠수함 5척 건조, 군사정찰 위성 혈기 발사, 레이저 요격 시스템 구축, 사이버전 사령부 10,000명으로 확대,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마하 5 돌파, 중국 본토 사정거리. 국방 전문가들은 이 계획대로라면 3년 내 한국은 아시아 2위 군사 강국이 되고 10년 후에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주국방 기금 모금 시작 3시간 만에 1조 원 돌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급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기부합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나라에 씁니다. 등의 사연이 이어지며 온라인 기부 사이트는 마비되었습니다. 삼성 10조 원, 현대차 5조 원, SK 3조 원 등 대기업들도 총 24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손흥민 등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도 대규모로 참여했습니다. 국민 기부금은 12시간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역사상 최단시간 최대 규모 모금으로 기네스북에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아시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미국 없는 아시아인들의 자주 안보 체제였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일본 총리는 한국의 용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일본도 이 역사적 순간에 동참하겠다며 주일미군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과 군사 동맹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도 환영 성명을 내며 한국 중심의 새 질서를 지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텔레비전에 나와 북한의 남침 시 중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500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을 즉시 시작하고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보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하고 천연가스를 30% 할인 공급하는 50년 장기 계약을 보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나토 플러스 자격을 정식 제안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2천억 달러 투자 협정 체결, 석유 안정 공급 50년 보장, 방산 제품 전량 구매 100조 원 규모 등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군사기술 전면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극적으로 반전했습니다. 코스피 1000촌 돌파, 외국인 매수세 폭발, 삼성전자 10% 상승, 현대차 15% 급등, 테슬라 시가총액 초월,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였습니다. 용산 일대 땅값 50% 상승.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은 경제 대도약의 신호탄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오히려 경제 호재가 되고 있다며 흥분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입을 손실을 최종 계산했습니다. 총 연간 65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중국 견제 비용 200조 원 추가, 일본 방어 비용 100조 원 추가, 새로운 기지 건설 비용 300조 원, 무기 수출 시장 및 첨단 기술 접근권 상실 등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에서 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하원 의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국방장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없이 중국을 막으려면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성공장담 못합니다. 재무장관은 삼성이 중국으로 가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끝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와 손잡으면 테슬라도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대통령은 절규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이 한국에게 사과한다는 것.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읽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음을 인정합니다. 13조 원 요구를 전면 철회합니다. 기존 1조 3천억 원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한국의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한국도 품격 있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미동맹은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는 평등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외교 100년 역사상 최악의 굴욕,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의 13조 원 도박, 미국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다라고 사설을 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No more ATM. 미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32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틀렸고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입니다. 며칠 후 이정우 단장, 이제 국방부 차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이 차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계산, 군사적 대안, 외교적 카드까지. 한국은 더 이상 9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GDP 세계 12위, 군사력 세계 6위, 기술력 세계 5위.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는데 우리만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 저는 지난 32년을 돌아봤습니다. 93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일방적이었고 97년 외환위기 때는 한국 재무장관이 울면서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2000년대 들어 한국이 성장했지만 우리는 삼성과 현대차, K-팝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안보는 우리한테 의존하잖아. 주한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자체 방공망 구축, 독자 정찰, 위성 개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 등 군사적으로 자립하면서도 우리에게 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춰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조 원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자 한국은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준비된 모든 카드를 펼쳤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신호는 많았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자주 의식 성장, 한국 정치권의 자주 국방 강화 움직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의존도 감소. 이 모든 변화를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2년간 저는 한국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지배해야 할 속국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력, 교육 수준, 민주주의 성숙도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었죠. 단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자격으로였습니다. 한미 신동맹 협정 조인식 참석차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많은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존중해야 할 파트너였죠. 조인식장의 한국 대통령과 새로운 미국 대통령, 이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승계한 대통령, 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70년간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끝내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국을 동등한 동맹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정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5년 동결, 한국군 전시작정원 즉시 전환,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조정, 한미 상호방위 범위 확대. 사실상 한국이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리셉션에서 이정우 국방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차관님. 고마워요, 토마스. 당신도 수고했어요. 우리는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네요. 됐다기보다 원래 그랬는데 이제야 인정받은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각국 대사들이 한국 관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뜨거웠습니다. CNN은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 BBC는 미국의 노라고 말한 나라, 르몽드는 11세기 중경국 외교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즉각 나타나 코스피 3,005주액 돌파, 원화 강세 지속, 삼성 시가총액 세계 3위,
현대차, 테슬라 초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국도 이긴 나라. 진짜 선진국이 됐다. 젊은이들은 더 당당했습니다. 이제 미국 유학 안 가도 돼. 한국이 더 기회가 많아. 우리가 세계를 리드한다. 만찬이 끝나고 서울 야경을 보러 남산에 올랐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은 3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사례가 되었을까?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이번 일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한국 분들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거죠. 대등한 친구.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32년간 저는 한국을 지배하려 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13조 원을 요구했다가 완전히 굴복하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간 불평등했던 한미 관계가 단 72시간 만에 뒤집힌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철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실력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